안녕하십니까, 조일남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5학년도 9월 모의고사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지난번하고 형식이 그렇게 조금 달라진 건 없습니다. 쉬운 문제들은 간단하게만 넘어가고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도 이번에는 한번 좀 다뤄볼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제 수업한 걸 한번 모니터를 해보니까 이제 조금 말이 좀 느린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배속으로 이렇게 이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1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건열하고 연은 있죠. 그죠? 자,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 건열이나 연은 같은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퇴적 구조라 그러죠. 이 퇴적 구조들은 전부 다 점토로 만들어진 돌, 뭐가 있어요? 이암이나 셰일 같은 게 있죠. 그러니까 입자가 고운 흙들이 만들어진 퇴적암에서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여감, 자갈이 많이 들어있는 이 돌에서는 이런 구조를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 두 그림은 하늘 위에서 내려다본 거예요? 아니면 단면을 본 거예요? 이건 하늘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이죠.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면 뭐가 보이냐면 층리면이 보이고요. 단면을 보면 층리가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층리면을 본 거다라는 것도 아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게 이제 땅이 뒤집어졌나 안 뒤집어졌나 역전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건열연은 뿐만 아니라 점이층리도 그렇고 사층리도 그렇고 다 역전 여부 판단하는 데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플룸 구조론이죠. 자, 이게 차가운 플룸, 이게 뜨거운 플룸이죠. 차가운 플룸은 어디서? 섭입하는 수렴형 경계에서 만들어져서 이 섭입하는 해양판들이 오랫동안 쌓여서 이게 밀도가 커지면서 외핵과 멘틀의 중간까지 2900km까지 뚝 떨어지고요. 거기서 가열된 아이가 다시 솟구쳐 올라와서 뜨거운 플룸을 만들어내게 되면서 화산섬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플룸 구조로는 판 구조론을 좀 보완을 할 수가 있죠. 이제 판 구조론은 판의 경계에서만 지진이 생긴다고 했는데, 이거는 판의 경계가 아니더라도 이 솟구쳐 오르는 이 뜨거운 플룸은 판의 경계가 아니건 상관없이 그냥 마그마를 뚫고 나오기 때문에 판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화산 활동도 바로 이걸로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정답률이 67%예요. 그러니까 33%의 학생들이 틀린 건데 이걸 왜 틀린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네요. 자,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짝짓기 나오잖아요. 가와 나는 A와 B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여러분들이 지도상으로 아셔야 돼요. 여기 이제 나스카판이 남아메리카판을 섭입하는 섭입대입니다. 섭입대니까 물이 들어와서 멘틀이 녹아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대륙지각을 뚫고 나오면서 유문암질 마그마를 만들어내고 그게 섞여가지고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되는군. 자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자동으로 나와야 되겠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현무암질 마그마 나오는데 떡하니 화산섬 하나가 있죠. 그죠? 이거는 그러면 뭔가 열점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판의 경계 지도란 없죠. 그래서 그러면 요거는 이제 문제를 보시면 되겠고, 특히 디귿 볼까요? 자, B의 하부에는 화강암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B의 하부에서는 화강암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유문암질 마그마가 천천히 굳어서, 그러니까 유문암질 마그마가 분출돼서 급하게 식으면 뭐가 돼요? 유문암이 됩니다만, 유문암질 마그마가 분출하지 말고 화산 활동하고 상관없습니다. 화산 활동 없이 땅에서 그냥 굳으면 그게 화강암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 하부, 그러니까 B의 하부니까 지하를 말하는 거죠. 지하에서는 그러면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지각이 일부가 녹아서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기고 그게 올라오던 현무암질 마그마랑 섞여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분출 안 된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화강암 유문암질 마그마가 지하에서 일부 굳어서 화강암이 생성될 수 있다. 수 있죠. 그러니까 분출과
생성은 좀 다른 말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지하에서는 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는 우리가 초음파를 이용해서 해저 지형을 탐사하는 음량 측심에 대한 얘기입니다. 문제는 한번 읽어보셨을 것이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바로 이 해구입니다. 자, 해구는 바다 밑에서 수심이 깊은 곳이죠. 보통 우리 평가원에서 여기가 해구겠냐? 보통 물을 때는 보통 최소 6,000m, 그러니까 수심 한 6km 정도가 돼야만 우리가 보통 해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소 6,000m가 되려면은 여기서 초음파를 쏴서 이렇게 돌아오는 응답 시간이 8초 이상이 돼야 돼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8초가 넘는 곳이 여기죠. 예, 여기가 수심이 깊은 해구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는, 자, 이게 어떤 바다에 0m부터 200m까지, 0m부터 200m까지 내려가면서 수온과 염분의 변화를 측정한 자료입니다. 측정한 자료인데, 그리고 수온과 염분에 따라서 밀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수온 얼마, 염분 얼마, 수온 얼마, 염분 얼마, 그걸 갖고 이제 밀도가 똑같은 지역들을 이렇게 연결한 선이 이 등밀도선을 이제 나타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쪽은 염분이 낮고 수온이 높으니까 여기는 밀도가 어떻겠어요? 밀도가 작고 여기는 밀도가 크겠죠. 예. 이렇게 등밀도선이 이쪽으로 갈수록 커진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또 뭐라고 돼 있냐면 A 시기와 B 시기는 2월이나 8월 중에 하나래요. 그러면 이걸 거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눈으로 이렇게 푸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 머리로는 얘를 8월로 생각을 해놓고 문제 풀 때 또 순간적으로 획 돌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의 눈과 여러분들의 손과 여러분들의 머리는 따로 놀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따박따박 적어놓고 문제를 푸셔도 시간 손해가 그렇게 없어요. 이런 거 틀리면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실수 절대로 하지 마시고, 그럼 이게 8월이고 이게 2월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자, 2월이나 8월이나 이게 여름하고 겨울의 대표적인 월이죠. 그런데 이제 여름 바다나 겨울 바다나 어차피 200m 내려가면 거의 햇빛을 못 받기 때문에 수온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여름 바다냐 겨울 바다냐는 몇 미터를 보는 게 아니라 딱 0m, 0m의 수온이 얼마인지만 보면 여름이다 겨울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얘는 0m 수온이 25도 가까이 되는데 얘는 0m 수온이 거의 10도 근처라서 이게 겨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낚였던 문제인데, 자, 2월이면 겨울인가요? 2월이면 겨울입니까? 예, 그건 북반구가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북반구인지 남반구인지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동해란 말이 있으니까 그런 거고, 이런 거 나올 때마다 깜짝 놀라야 돼요. 어머, 이거 남반구면 어떡하지? 그래서 항상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남반구를 조심하십시오. 남반구는 2월이 여름, 8월이 겨울입니다. 아시겠죠? 예, 꼭 집중을 해서 아무튼 하시고, 자, 뭐 산소기체 이용해도 우리가 이제 용존 기체 같은 경우에는 수온이 낮을 때 높아진다라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 거로 믿습니다. 요거 남반구로 바꾸면 정답률이 좀 많이 내려갈걸요? 예, 생각보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남반구 조심.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입니다. 자, 6번 문제는 굉장히 쉽죠.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고, 요 검은 선이 전선이고요. 여기서 이제 콜드가 웜을 파고들면서 전선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는 웜이 콜드를 타고 올라가면서 전선면은 이쪽. 항상 그 전선면을 따라서 구름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전선면은 항상 찬기단이 있는 쪽으로 전선면이 기울어져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거는 뭐 간단하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P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한랭 전선이 이제 지나가기 전이에요, 지나간 후예요. 바로 지나간 후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요 지역은 그저께는 아마 전선이 이렇게 있다가 뭐 오늘 뭐 이렇게 뭐 됐을 겁니다. 예, 그죠? 예, 그래서 아니죠. 그저께가 아니군요. 지금 6시간 간격으로 했으니까 남서가 불다가
북서로 바뀌었다. 아, 이게 요걸 보니까 이제 한랭전선이 지나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한랭전선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찬바람이 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문제 쉽게 낼 때, 이걸 이제 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딱딱딱딱 끊어서 보통 문제를 내서 문제를 이제 난이도를 좀 쉽게 만들었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고중신으로 이게 딱 부러지게 나눠놓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지금 대서양 확장 시작, 그리고 속시식물의 출현, 메머드 멸종, 로디니아 형성 시작, 이제 이렇게 이제 해놨으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눈으로 이렇게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거 그냥, 로디니아, 딱 보면서 원생두대군, 이거 대서양, 중생대군, 이거, 메모드, 신생대군,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생누대랑 고생대, 중생대, 초까지를 포함한 영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2억이고 트라이아스기 때 요게 대서양이 확장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속시식물이 출현하는 건, 속시식물이 번성하는 거는 신생대지만 속시식물이 출현하려면은 일단 한 시대 앞에 나와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요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중생대다라고 보는 게 맞고, 요건 이제 중생대랑 신생대를 합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기억에서 A식의 최초 육상식물 출현했다. 최초 육상식물은 고생대 실루리아계입니다. 그죠? 예, 요거는 제 노트에도 다 적혀 있고, 그리고 B의 방추충이 번성했다. 자, 중생대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각 시대별 표준화석. 고생대는 삼필갑방, 중생대는 암공시, 신생대는 화매, 삼필갑방, 암공시, 화매. 절대로 모르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C에 히말라야가 생겼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지질 시대가 일어나는 순간 이제 어떤 생물이 죽고 번성하고 태어나고, 이게 생물학적 사건 말고요, 지질학적 사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산맥이 생겼다, 됐다. 그 지질학적 사건은 나와봤자 요거 4개입니다. 지질학적 사건은 나와봤자 요게 4개예요. 그러니까 로디니아가 있었다, 판게아가 형성됐다, 판게아가 분리됐다, 히말라야 산맥이 생겼다. 요 4가지 사건만 알고 있어도 다른 로키 산맥, 안데스 산맥이 생겼다, 이런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잡다한 걸 많이 알아두게 되면 문제 풀 때 빨리 못 풀어요. 빨리 못 풀고 긴가 민가 헷갈려 하다가, 그리고 이제 히말라야 산맥이 몇 천만 년 전에 만들어졌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 정말 시험에 안 나오는 걸 왜 공부를 하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특정 교재를 제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아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굵직굵직하게 아시면 됩니다. 원생누대 2.5억 고생대 말, 2.0억 중생대 초, 그리고 얘는 그냥 신생대입니다. 아주 최근에 만들어진 산맥이다라는 느낌을 갖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8번 문제는, 자, 태풍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소멸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나가면서 점점 세력은 그러면 소멸 직전까지 갔으니까 중심기압은 점점 이제 높아졌겠죠. 예, 그래서 태풍이 약해졌다, 중심기압이 높아진다, 최대 풍속이 약해진다. 이거는 꼭 아셔야 되겠고, 지금 이거는 적외영상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적외영상에서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은 구름이 높게 발달해서 구름 상부의 온도가 굉장히 낮아서 적외선을 약하게 방출하기 때문에 하얗게 보인다라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고 너무너무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은 이게 지금 구름 상부의 온도가 굉장히 낮구나라는 것도 알아두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외영상이나 말이 있으니까 이것도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자, 이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에 A쪽은 당연히 이제 안전반원이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하겠죠. 근데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반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이거는 이제 웬만한 학생들은 이제 다 알 겁니다만, 자, 이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에 그 풍향 변화를 이렇게 문자로도 제가 알아두라고 몇 차례 강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는 거는 NESW, news. NESW, 뉴스.
풍향이 이렇게 변했어요면 시계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NWSE, NWSE 이건 반시계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풍향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변했냐, 화살표로 가르쳐 주기도 하고, 아니면 말 그대로 시계로 변했다, 반시계로 변했다, 그렇게도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풍향의 변화를 이렇게 문자로 해놓으면은 당황을 할 수가 있고 실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변하는 건 뉴스. 이렇게 풍향이 변하면 무조건 시계다. 그러니까 N에서 E, 아니면 E에서 S, S에서 W. 요 한국어만 모셔도 시계다, 안 시계다, 반시계다. 안시계가 뭐야? 반시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번 문제 갑니다. 자, 9번 문제를 이게 생각보다 좀 쉬운데 학생들이 이제 이걸 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서로 다른 외계 행성계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외계 행성계. 그러니까 4개의 별과 4개의 행성이, 4개의 별이 있고 그 4개의 별에 각각 갖고 있는 행성들을 나타낸 겁니다. 나타낸 건데 지금 A와 C는 중심별의 광도가 1이에요. 그리고 B와 D는 중심별의 광도가 4고 A와 B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받는 복사 에너지가 4고 C와 D는 1이 되겠습니다.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받는 복사 에너지.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예, 스테판 볼트만 법칙이고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받는 이 복사 에너지가 이거 외워두십시오. 이게 바로 행성의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합니다. 우리가 이제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는 별의 표면 온도의 4제곱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행성은 온도를 갖고 있는 건 별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지가 뜨거운 거지 자기가 핵융합을 해서 뜨거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행성의 온도는 근데 뭐 자기가 방출하냐 누구로부터 받느냐 예, 필요 없습니다. 그냥 행성의 온도는 어쨌건 간에 별로부터 받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받는 복사 에너지의 이게 행성의 온도 4제곱이 여기에 비례한다 라고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어쨌건 간에 이건 행성의 온도를 표현해주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수치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 행성이 그럼 온도가 높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행성의 온도가 이제 이게 많아지려면은 같은 거리라도 중심별이 어때요? 중심별의 광도가 크면 행성은 뜨겁겠죠. 예, 그래서 광도에 비례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어렵습니다. 이거는 아마 나와도 사실 할 말은 없어요. 예, 나와도 할 말은 없는데 한번 해볼게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뒤에서 이제 겉보기 밝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같은 별이라도 내가 거리가 2배 멀어지면요. 별로부터 받는 에너지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행성은 추워져요. 다시 한번 같은 거리가 1이었는데 별과 멀어졌다. 별과 멀어지면 이 행성은 에너지를 적게 받기 때문에 행성의 온도는 내려갑니다. 그런데 2배 멀어지면 행성의 온도가 받는 에너지가 2분의 1로 줄어드는 게 아니고 에너지가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받는 에너지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같은 거리라면 광도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 4개의 별에 4개의 행성을 이제 표현한 건데, 사실은 여기서 이제 광도 같은 애들이 이제 있으니까 제가 굳이 거리를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그 A하고 C 같은 경우에는 광도가 1짜리 별에 속해 있는 아이예요. 그리고 B와 D는 광도가 4짜리 별에 속해 있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광도 4짜리에 BD가 있고 광도 1짜리에 AC가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AC 중에서 똑같은 1짜리 광도의 별에서 얘는 에너지를 4를 받고 얘는 에너지를 1을 받으니까 4배를 더 받고 있죠. 그러면 이 거리보다는 이 거리가, 요 거리가 딱 얘가 C 거리에 딱 반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죠. 지금 보세요. B와 C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별, 광도가 다른 별에 속해 있어요. 거리는 똑같은데 얘가 광도가 4배 크니까 얘가 받는 에너지가 4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B와 C를 보면 받는 에너지가 얘가 4배가 더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요 그림을 사실은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요 그림을 이렇게 표현한 건데,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고 이걸 이제 잘 못 떠올리시는 학생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으니까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입니다. 자, 어떤 은하래요? 어떤 은하? 그럼 어떤 은하 하면 여러분들 떠올라야 되는 게 타원형이냐, 나선형이냐, 그리고 막대 나선형이냐, 그리고 불규칙이냐, 그리고 또 특이 은하가 있었죠. 예. 전파 은하냐, 퀘이사냐, 그리고 세이퍼트 은하냐. 요 7개 은하 중에 한 개입니다. 어머, 뭐야, 생김새가. 그냥 점이네요. 아, 이건 누가 봐도 퀘이사입니다. 그래서 퀘이사는 우리가 별처럼 보이고 적색 편이가 엄청나게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구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다. 하여튼 특이 은하구나.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세요. A의 기준 파장이 656.3인데 지금 A선이 얘가 656.3을 뿜어냈어요. 우리한테 656.3을 뿜어냈는데 내 눈에 느끼기에는 760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장이 엄청 지금은 얼마 정도 길어졌나요? 대략 거의 한 100 정도 길어졌죠. 100 정도 길어진 채로 우리 눈에 보인다는 말은 얘는 지금 굉장히 후퇴 속도가 빠르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게 허블 법칙에 의하면 얘는 굉장히 멀리 있는 은하다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볼까요? 자, 그래서 지금 기억에서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량은 우리 은하보다 적다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멀리 있는 은하인데 이렇게 멀리 있는 은하인데도 우리 눈에 보인다라는 것은 얘가 어마어마한 광도를 갖고 있다.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에너지 양을 우리가 광도라 그러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퀘이사는 광도가 크다라는 거는 그냥 명제니까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요 니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특이 은하는 거대 블랙홀은 있다. 그냥 알아두십시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특이 은하, 우리 그 전파 은하, 퀘이사, 그다음에 세이퍼트 은하, 요거는 거대 블랙홀이 있다라고 하면 궁금해하지도 마시고 그냥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모든 은하들은 크던 작던 블랙홀은 다 가집니다.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디귿. 은하까지 거리는 400보다 멀겠냐를 묻는데, 자, 이게 이제 허블 공식을 이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잘 모르는 친구를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허블 상수가 뭐라냐면 70km per second per megaparsec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1메가 떨어진 은하는 후퇴 속도가 7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은하가 70으로 후퇴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리가 1메가면 70으로 후퇴한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후퇴 속도를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허블 상수에다가 거리를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후퇴 속도를 어떻게 구하느냐? 후퇴 속도는 바로 이렇게, 자, 적색 편이 된 양에다가 빛의 속도를 곱해주면 됩니다. 후퇴 속도는. 예, 그래서 지금 이 Z라고 되어 있는데 이 Z가 바로 적색 편의 값인데 이 적색 편의가 어떻게 정의되는 값이냐면 656.3을 아까 얘가 쐈다 그랬죠. 자, 얘들아 내가 656.3을 쏘마 뿅 쐈어요. 쐈는데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인다고요? 760으로 보이죠. 그러면 이게 얼만큼 길어진 거냐면 103.7이 길어진 거죠. 그러니까 파장이 늘어난 정도가 103.7입니다. 그래서 이 Z는 어떻게 정의되는 값이냐면 본래 그 은하가 뿜어냈던 파장에다가 늘어난 양, 이걸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한 요 값을 우리가 Z라고 하고 요 Z에다가 광속을 곱한 게 바로 천체의 후퇴 속도를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Z의 정의 낯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예, 그래서 몇 번 반복해 보시고요. 자, 그럼 그렇게 되면 얘 후퇴 속도가 얼마쯤 나오느냐? 지금 누가 봐도 딱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죠. 그죠? 딱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니까 대충 우리가 한번 넘겨서 봅시다. 656.3분의 103.7이니까 이건 뭐 거의 한 2분의 1 정도로 이제 봐도, 6분의 1 정도로 봐도 되겠고, 그럼 요거랑 약분하면 대략 한 5만 정도가 나옵니다. 5만. 후퇴 속도가 5만 정도가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아까 우리 허블 법칙을 이용해서 볼게요.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1메가 떨어지면 70으로 후퇴한다 그랬죠.
그러면 400 떨어지면 얼마나 후퇴하겠냐? 다시 한번 1메가에 70으로 후퇴하니까 400 떨어져 있으면 70보다 더 빠르게 후퇴할 거 아니에요. 예, 얼마? 이것보다 400배가 많은 얘 후퇴 속도가 28,000보다 빠르겠냐를 물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구했더니 얘 후퇴 속도는 거의 한 5만 정도가 나왔죠. 예, 그래서 얘는 이거보다 훨씬 더 멀어야 돼요. 됐죠? 예. 다시 한번 반복해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이제 좀 잘 아셔야 되는 게 문제를 쉽게 내서 그렇지만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가 그 적도를 중심으로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순환이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를 적도라고 하면 자, 무역풍이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오죠. 예. 요게 이제 헤들리 순환, 적도를 기준으로 한 헤들리 순환이 되겠습니다. 근데 헤들리 순환은 이제 공기들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공기들이. 그럼 공기들이 북쪽으로도, 고위도 쪽으로 갔다가 저위도 쪽으로도 가고, 고위도로 갔다가 저위도로도 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적도를 기준으로 태평양을 보면은 북적도, 쿠로시오, 북태평양, 캘리포니아. 이렇게 바닷물도 고위도로 갔다가 저위도로 갔다가 뱅글뱅글 돕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지금 바닷물이나 공기의 움직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수송량을 말합니다. 에너지는 절대로 차가운 곳에서 따뜻한 곳으로 갈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에너지는 절대로 찬 곳에서 따뜻한 곳으로 안 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공기의 움직임이고 바닷물의 움직임인데, 공기의 움직임이나 바닷물의 움직임은 고위도로 갔다가 저위도로 갔다가 이렇게 돌 수가 있단 말이죠. 하지만 에너지는 반드시 가장 온도가 높은 적도에서 양극을 향해서 항상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북반구는 항상 에너지가 북극을 향해서 가고요. 남반구는 항상 에너지가 남극을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을 보시면은 에너지가 어때요? 플러스 방향, 북쪽 방향으로 간다고 되어 있죠? 이쪽은 에너지가 남쪽 방향으로 간다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북반구고 여기가 남반구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뭐 할 수가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북쪽으로 에너지가 간다. 남쪽으로 에너지가 간다. 하지만 바닷물과 공기는 순환을 하기 때문에 고위도로 가기도 하고 저위도로 가기도 합니다만 에너지는 반드시 고위도로만 갑니다. 예, 좋아요.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입니다. 엘니뇨, 라니냐 문제죠. 자, 이거 뭐 해수면 높이 편차. 이 엘니뇨, 라니냐는 저기 기본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제 뭐 많이 보셨다면 알 거고 확인을 하십시오. 자, 이게 동태평양이죠. 동태평양이고 해수면이 이 시기 때는 되게 낮아졌는데 여기는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졌죠. 우리가 동태평양의 바닷물을 무역풍이 이렇게 쓸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 동태평양 쪽은 우리가 무역풍이 셀수록 바닷물이 많이 내려앉아요. 그죠? 무역풍이 셀수록 여기 표층수가 많이 쓸려가니까 바닷물이 많이 내려앉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동태평양보다는 서태평양이 이렇게 해수면이 높은 상태로 되어 있는데 엘니뇨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좀 덜 쓸어가니까 조금 차이가 덜 납니다. 근데 라니냐가 되면 확 쓸어가니까 높이 차이가 심해져요. 그래서 평소보다 동태평양이 수면이 많이 내려갔다. 많이 쓸려갔겠군. 그래서 얘를 라니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엘니뇨 때 라니냐 때 어디에서 비가 더 많이 오고 비가 덜 오느냐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알 거라 믿고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틀리시면 안 돼요. 디귿. 그러니까 이 디귿을 왜 자꾸 제가 하냐면은 천천히 풀면 돼요. 천천히 풀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마음이 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고도 전부 다 학생들의 그 틀리고 나서 여기서 이 틀린 27%의 학생 중에 일부는 엘니뇨, 라니냐를 구분 못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어떤 친구들은 쌤, 이 보다를 잘못 봤어요. 라든지 이게 올라가고 뭐 내려 여기서 헷갈렸어요. 이제 이런 답을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연습이 숙달이 돼 있지 않으면 자칫하면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27% 안에 안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진짜 제가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서 주어가 A죠. 그러니까 이 보다, than 이거 없애버리시고요. 그러면 보세요. 디귿. 적도 부근에서 동태 기압하고 서태 기압의 뺀값은 A일 때가 크겠냐 묻는데, 자, 라니냐 때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라니냐 때는 서태평양은 평소 어때요? 비가 많이 오면서 로가 생기고, 동태평양은 비가 안 오고 하이가 만들어지죠. 근데 라니냐가 되면 로가 더 심해져요. 여긴 하이가 더 심해지고. 다시 한번, 라니냐가 되면 저 서태평양은 로가 더 심해지고 동태평양은 하이가 더 심해져요. 그래서 동태평양은 하이가 너무너무 발달하고 서태평양은 로가 너무너무 발달합니다. 하이가 발달한다는 말은 기압이 올라간다는 얘기고, 로가 발달한다는 말은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것 빼면 값이 되게 커지겠죠. 그래서 A가 크다.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실수 방지를 위해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요, 알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저 모르는 것만 좀 할게요. 그런 오만한 자세 안 됩니다. 생각보다 실수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지 마세요. 생각보다 실수 너무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제가 수차례 얘기했잖아요. 실수만 줄여도 생각보다 등급은 되게 잘 나옵니다. 그런데 뒤에서 킬러에 거기에 꽂혀가지고 이런 문제 등한시하면 정말 피를 보니까, 이거 뭐 제가 협박 같긴 한데, 아무튼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걸 절대 맞춰야 돼요. 이런 걸 절대 맞춰야 되지, 뒤에 거 맞췄다고 으아 뭐 나 좋아요, 근데 이건 틀렸어요, 그건 아무리 울고 변명해도 안 됩니다. 점수가 뒤에 쪽도 2점이나 3점이고 여기도 2점이나 3점이에요. 알았죠? 난 이거 절대 안 틀리겠다. 정말 악착같이 딱딱 따박따박 적어서 내가 딱 맞추겠다. 이거 쉬우니까 그냥 내가 쓱 직독직히 하면서 요거 5초 컷, 이런 자세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가 조금 어려웠죠. 자, 빅뱅 우주론에 따라서 팽창하는 우주 모형 A가 있고 B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어떤 우주 모형인지 모르겠지만은, 자, 팽창 속도가 지금, 자, 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세로축의 속도입니다. 우주의 크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A는 처음에는 어때요? 굉장히 빠르게 팽창하다가 어때요? 지금은 팽창 속도가 갈수록 점점 느려지고 있죠. 되게 빠르게 팽창하다가 속도가 느려지고 있구나. 자,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잘 보시면 속도 값이 이렇게 좀 줄어들다가 다시 또 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어쨌건 감속하다가 가속해서 하는 우주구나. 예. 뭐 이런 두 가지 모델이 있대요. 뭐 이론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 되어 있냐면, 현재 우주 배경 목사는 A와 B에서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T 시기에 A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네. 지금 팽창 속도가 있죠. 속도가 0이 아니잖아요. 네, 팽창하고 있는 거 맞고요. 그리고 T 이후 B의 우주는 계속 가속 팽창이다. 아까 얘기했죠. 감속을 살짝 하다가 가속을 하는 거니까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 자, 이 어려워요. T 시기에 우주 배경 복사 온도는 A가 B보다 낮냐라고 묻고 있는데, 자, 우주 배경 복사는 우리가 처음에, 과거의 우주가 배경 복사가 뜨거워요? 지금 배경 복사가 뜨거워요? 지금은 굉장히 팽창을 많이 해서 우주 배경 복사가 너무너무 온도가 낮아가지고 2.7켈빈 밖에 되지 않죠. 그러니까 우주가 커지면 커질수록 온도는 계속해서 내려간다는 게 빅뱅 우주론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예전에 학평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우주 크기의 온도는 반비례합니다. 자, 우주 크기 온도 반비례해요. 예, 그래서 우주가 커질수록 온도는 내려가요. 온도가 내려가니까, 그러면 람다맥스는 냉각이 되면 람다맥스는 길어지겠죠. 예, 그래서 배경 복사의 온도는 크기에 반비례하고 람다맥스에도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이렇게 공식처럼 외우지 마시고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다시 한번 우주가 커지면서 냉각되면 람다 맥스는 파장은 점점 길어지겠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T 시기의 배경 복사 온도는 A랑 B. 자, T 시기가 여기죠. 자, 이때 누가 더 뜨거운 우주였냐? 지금 어떤 서로 다른 두 개의 이론을 갖고 지금 얘기하는데 T일 때,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현재 배경 복사 온도가 A, B가 어떻다 그랬어요? 똑같다고 돼 있죠. 그러면 A와 B 모델 현재는 이 두 모델 다 현재 우주 크기를 어떻게 본다? 똑같이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온도가 똑같으니까. 그러면 얘도 그렇고 점점 냉각돼서 현재는 똑같은 온도를 갖고 있다. 똑같은 크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주의 크기랑 온도랑 반비례합니다. 그럼 얘들 둘이가 뭐가 다르냐? 자, 이게 여기서 이제 어려운 거죠. 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주가 이만하다고 칩시다. A 이론이건 B 이론이건 간에. 근데 아까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A가 어때요? 그동안 속도가 어때요? 얘가 속도가 느려져서 그렇지 그동안 평균 속도가 어때요? 언제나 얘보다 얘가 속도가 빨랐죠. 빨라서 현재 크게 된 거고 얘는 점점 느려지게 팽창을 하다가 점점 빨라지면서 팽창을 한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점점 느려지는 게 아니라 속도의 증가가 이제 속도가 점점 이제 팽창은 하는데 속도가 점점 느려진 거죠. 뭐 어쨌건 간에 T에서 현재까지 평균 속도는 얘가 빠르죠. 그럼 똑같은 T부터 현재 똑같은 시간 동안에 얘도 그렇고 팽창을 해서 똑같은 크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A는 요만하던 아이가 이렇게 커진 거고 B는 요러던 아이가 이렇게 커져서 우리가 커진 양은 얘가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동안 얘는 평균으로 팽창 속도가 빨랐어요. 근데 어차피 시간이 똑같이 걸렸으니까 얘는 이렇게 된 거고 B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때가 T란 얘기죠. 그럼 T일 때 어느 우주가 더 컸냐? 이 우주가 더 컸죠. 그러면 우주가 크면 온도는 더 낮죠. 그래서 얘가 더 뜨겁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됐죠? 좋습니다. 문제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신유형 같고 요거 올해도 이 팽창 속도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좀 다르게 변형해서 낼 수 있으니까 여기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을 잘 정리를 좀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보도록 할게요. 자, 14번은 자, 경사각과 공전궤도 이심률을 이제 표현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럼 여기서 이제 그거 세차 운동은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네요, 그죠? 예, 그래서 볼게요. 기억 35도 놀스에서 연교차는 A가 더 크겠냐? 이도 보다 이거 없애버리고 A가 더 크겠냐 묻는데 A식이랑 현재를 비교해 볼게요. A식이랑 현재를 비교하게 되면은 뭐가 똑같아요? 경사각이 같죠? 예, 경사각이 같으니까 이심률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심률이 더 크죠. 그래서 다른 우리가 이제 그 천문학적 요인 할 때 그냥 아예 제가 명제로 외우두라 그랬죠. 우리가 그 이심률이 커지면 북반구 연교차는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심률만 따질 때 이심률만 크면 북반구 연교차는 줄어들고 남반구 연교차는 증가합니다. 이건 그냥 명제로 외워두시면 이건 순식간에 풀릴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 지구가 근일점에 있을 때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복사 에너지량을 물어요. 자,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구가 근일점에 있대요. 근일점에 있을 때 북반구가 받는 에너지, 남반구가 받는 에너지를 묻는 게 아니라 지구가 통째로 받는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지구가. 그러면 자, 보세요. 저기 태양이 있는데 지구가 근일점이에요. 근데 지구가 뭐 어떻게 기울어지면 지구가 에너지를 많이 받죠? 경사각을 더 기울이면 덜 기울이면 에너지를 더 많이 받고 덜 받나요? 아니죠.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난로가 있다 칩시다. 난로가 있는데 제가 여기 서 있어요. 그러면 난로부터 제가 에너지를 받겠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숙이면 제가 에너지를 더 받고 이렇게 서면 에너지를 덜 받습니까? 아니죠. 어차피 받는 에너지는 똑같아요. 제가 숙이면 그 에너지가 이 머리 쪽에 더 많이 받고 이 다리 쪽은 에너지를 덜 받을 것이고, 제가 이렇게 제끼면은 이쪽은 에너지를 많이 받고 여기는 에너지를 덜 받지, 제가 받는 에너지 총량은 똑같다고요. 그러면 내가 난로로부터 에너지를 많이 받고 싶으면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까워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근일점일 때 지구에, 그러니까 북반구, 남반구가 아니고 지구입니다. 지구에 도달하는 에너지는 B랑 현재 중에 같겠냐 다르냐를 물어요. 그러면 쌤, 같은 근일이면 거리가 같으니까 에너지를 똑같이 받나요? 아니죠. 지금 B식이랑 현재를 보세요. B식이랑 현재를 보면 지금 경사각도 다르고 이 심률은 어때요? 같네요. 아, 경사각 생각하실 필요 없다 그랬죠? 예, 그래서 지금 B식이건 현재건 간에 뭐가 같아요? 예, 지금 이심률이 같죠? 이심률이 같으니까 근일점 거리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심률이 크면 원일 거리는 더 멀어지고 근일 거리는 되게 더 가까워지고, 이심률이 작으면 근일하고 원일의 차이가 적어지거든요. 근데 B랑 현재는 지금 이심률이 똑같습니다. 이심률이 똑같으니까 근일 때 지구가 받는 에너지는 같아야 됩니다. 됐죠? 예, 그리고 디귿 35도. 자, 이건 개꿀입니다. 그죠? 자, 어떡하라 그랬어요? 지금 A랑 B를 보시면, 보세요. A랑 B를 보면 지금 이 심률도 다르고 경사각도 다르죠. 그러면 겨울이 누가 더 춥냐? 이건 연교차로 판단은 됩니다. 근데 연교차 판단할 때는 어차피 경사각을 따지건 이심률을 따지건 간에 결과는 같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둘 다 따질 필요 뭐 있어요? 경사각만 보면 되지. 얘가 경사가 더 크죠. 그래서 A 시기가 남반구건 북반구건, 이것도 제가 하라 그랬죠. 경사각이 크면 남반구건 북반구건 무조건 연교차는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A 시기가 경사각이 더 큰 시기니까 A가 더 춥고 더 더운 시기가 될 겁니다. 그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입니다. 자, 15번 문제는 전형적인 문제예요. 전형적인 문제. 정말 많이 나왔던 건데, 자, 보세요. 어떤 지게, 자, 지금 위도가 몇 도쯤 되냐면 위도가 15도 놀수쯤 있죠. 15도 놀수쯤에 있는데, 여기에 내가 가서 지금 당연히 나침반을 딱 보면 복각이 플러스 15도가 나오겠죠. 그런데 땅을 파요. 그래서 땅을 파서 저 밑에 땅을 파가지고 500년 전에 땅을 파서 그 돌을 끄집어내서 그 돌에 새겨져 있는 복각을 갖고 얘가 가리키는 북극을 봤더니 여기가 북극이라는 거야. 북극이 여긴데 500년 된 돌은 북극이 여기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북극과 돌에 새겨져 있는 북극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대륙이 이동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자, 보세요. 고지자기 북극, 그러니까 고지자기 극의 시대별 위치를 내가 알려줄 테니 너는 시대별 지계의 위도를 적어봐라 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00년 전에 지구랑 이 지괴랑 이 땅은, 북극과 이 지괴는 어때요? 여기서 북쪽으로 몇 도만 가면 30도만 가면 북극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500년 된 돌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북쪽으로 30도만 가, 거기가 북극이야 라고 적혀 있다는 거야. 그러면 500년 전에는 북극과 얘가 30도만 떨어져 있었어요. 북극과 30도 떨어져 있는 곳이 어디냐? 60도 놀스였겠죠. 자, 그럼 이제 400년 된 돌을 끄집어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400년 된 돌에는 여기에서 말이지 60도를 가면 북극이야 라는 게 적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400년 전에는 이 땅은 북쪽으로 60도만 가면, 자, 60도죠. 60도만 가면 북극이었구나.
아, 북극에서 그럼 60도 떨어진 곳이었구나. 그러면 얘는 위도가 30도였겠고. 자, 그리고 250년 볼까요? 250년 된 돌을 꺼냅니다. 그래서 얘의 새겨진 복각을 봤더니, 아, 북쪽으로 말이야. 30, 60, 90. 저쪽으로 90도만 가면 북극이야. 라는 게 250년 된 돌에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아니, 북쪽으로 90도를 가야 북극이라고? 그러면 250년 전에는 여기 위도가 적도였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여기서부터 지금 90년 된 돌은 이렇게 하면 여기서 북극하고 이 지게는 90년 전에는 얘랑 얘 사이가 몇 도 떨어져 있냐면 여기서 아까 90에서 15도니까 115도? 105도가 떨어져 있었네요. 105도? 105도 맞습니까? 제가 잘못 적었네요. 100, 아니죠. 115도가 맞죠. 90에서, 아닙니다. 90에서 15도를 가면 105도가 되죠. 105도 떨어져 있으니까 북극과 105도 떨어진 곳이 어디냐? 15도 사우스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15도 노스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북극과 내가 얼마 떨어져 있었냐? 이때는 북극과 나랑 얼마 떨어져 있었냐? 이때는 북극과 나랑 얼마 떨어져 있었냐? 자, 시대별 위치를 가르쳐 준다면 시대별 지게 위도를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옛날에 이 땅은 60 놀스에 있다가 30 놀스, 적도 15도 사우스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최근에 어떻게 됐어요? 올라왔네요. 그죠? 그래서 이 표만 완성이 된다면 이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이거를 저는 여러 가지 방법, 자, 봐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지,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만, 제가 해보니까 이게 가장 직관적이고, 이게 다양한 문제에서 다 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는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 이렇게 적으면, 쌤, 이거 언제 다 해요? 몇 번 하다 보면 굉장히 이거 빨리 적을 수가 있어요. 숙달되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정답률 54%인데, 이건 맞아야 돼요. 이 틀린 녀석들은 틀려도 싸다. 자, 보세요. 문제에서 질량이 다른 주계열성이 있어요. 그리고 내부 구조를 나타냈고, 가와 나의 두 별은 하나는 태양 질량이 1배고 하나는 5배가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대놓고 하나가 태양이라는 얘기예요. 하나가 태양이고, 그리고 하나는 그러면 5배니까 되게 큰 별이겠네? 둘 다 주계열성이니까 하나는 큰 주고 하나는 작주다. 그리고 기억하고 니은은 에너지가 전달되는 복사와 대류를 수도 없이 나타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계열성 단면 그림 기억나십니까? 특히 태양의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핵복대, 핵복대로 되어 있죠. 핵복대로 되어 있고, 모두 아셔야 되냐면 이거는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게 태양입니다. 핵복대 구조고 반지름은 0.3, 0.7, 1.0 정도로 돼 있어요. 나온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0.7 근처에서부터 얘가 대류층이 시작되고, 요건 반지름이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요게 전체적으로 태양에서 차지하는 부피가 30%냐? 아니죠. 반지름 0.3까지니까 요 구에서 요 핵이 차지하는 요 구의 부피는 대략 한 2.7%밖에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복사층이 차지하는 부피는 한 30% 되고, 얘가 한 60%, 65% 대류층이 그러니까 차지하는 부피, 반지름, 위치 이런 것들도 태양에 대해서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여기 0.7에서 뭔가 대류 복사 중에 하나인데 뭔가 바뀌어요. 그러면 이게 뭐겠어요? 이게 바로 대류층이고 이게 태양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가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약간 좀 중학생스러운 약간 좀 페이크가 좀 들어간 거죠. 대류가 일어나는 전체 영역의 질량은 가가 나의 10배다라고 묻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요게 대류란 건 난 알았단 말이지. 근데 요 대류가 일어나는 질량은, 요게 0.025고, 요게 0.25니까, 질량은 10배 차이네. 라고 돼 있는데, 이건 5배짜리 큰 별이고, 이건 1배짜리 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질량이 1이면 얘는 질량이 5. 그러니까 질량 5의 0.25에 해당되는 비율과 질량 1의 0.025에 해당되는 전체 질량은 전체 질량을 비교하는 거죠. 다른 거겠죠. 예, 그래서 10배가 아니고 한 50배쯤 되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님이 틀린 겁니다. 요거는 사실은 마음이 급하면 덥석 물 수가 있어요. 이게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좀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마음에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애들이 덥석 물어요. 예. 그리고 얘가 이제 큰 주기율성이고 얘가 작은 주기율성이니까 얘가 수명이 더 길죠. 얘가 수명이 짧은 이유가 뭐예요? 핵융합 속도가 빨라서 그렇겠죠. 예. 그래서 문제서 지금 주기율 동안에 헬륨이 증가 속도, 헬륨은 어디서 만들어져요? 핵에서 수소 핵융합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헬륨을 엄청나게 빨리 만들어서 엄청나게 빨리 죽고 빨리 초고성으로 가서 빨리 죽어버릴 겁니다. 예,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다시 핵복대, 태양 내부의 구조, 그리고 제가 많이 했던 이 베가라는 별, 큰 별, 얘는 대류핵과 복사층을 가지고 핵복대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요게 1부고요. 자, 조금 쉬었다가 2부에서 마지막 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